뉴스킹 애청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너 수요일엔 토크킹입니다. 장윤선 진성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타이밍상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황상무 수석 사퇴 얘기가 좀 속보로 좀 전해져서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사의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대변인님, 오늘 여당으로서는 그래도 한숨 돌렸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한숨이 굉장히 깊었는데 예. 반숨 정도 돌렸나. 반숨인가요? 반숨인가요? 만시지탄이죠. 제가 생각하기엔 이 내용이 지난 주말에 불거졌었는데 주말 사이에 이런 강력한 조치가 나왔다면, 그러니까 강력한 조치도 아니죠. 이거 사실 저는 뭐 제가 대변인 자격을 떠나서 개인 예. 자격으로 또 뭐 황상무 수석을 뭐 언론계 선배로서 제가 조언을 만약에 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인사권자의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자기가 자기 거취를 결정하는 결정을 좀 이른 시기에 내렸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태가 불거지고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났을 때 최초의 조치가 굉장히 빨리 나와야 되고 아하. 그 최초의 조치가 굉장히 마지막 조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감한 결론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뭐 그 사퇴 소식 뭐 어느 정도 좀 예견했다고도 좀 생각이 드는데 좀 늦은 감은 분명히 있죠. 말씀처럼 6일 만에 논란 6일 만에 이제 사태로 오늘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부터 후보자 등록 기간입니다. 본격적인 그렇죠. 예.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도 고려됐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지금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분위기 좋았거든요. 네. 민주당 공천 파동으로 한 달 내내 2월 내내 좋았다가 3월부터는 여론조사 지형이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고 사실상 이종섭, 황상무 이 두 사람의 문제가 특히 이제 이종섭 전 장관의 이른바 이제 도주 출국 문제가 확 여론을 바꾼 네. 측면이 있고 그리고 나서는 사실 한강벨트 서울에 그리고 또 낙동강 벨트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선거 상황 전체가 매우 안 좋아지고 있고 오늘 뭐 그 보수 언론들 전부 수도권 위기론 다시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선거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인데 이제 반숨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반숨이 남은 거예요. 이종섭 전 장관. 예, 이종섭 전 장관의 귀국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호주 대사 취소 문제 이 두 가지 이 문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현안이 될 걸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이 문제도 정리하지 않으면 선거 끝까지 왜냐하면 4월 4일 날 네. 이 최상병 특검이 자동 부의가 되거든요. 패스트 트랙에 따라서 그러면 이거는 선거 6일 앞두고 더 큰 악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안 하면 어려울 거예요.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반숨은 돌렸다. 잘했죠. 아하. 그리고 버틸 수가 없었어요. 여당의 지도부가 다 빨리 사의 표명해라라고 했고 어제 모인 뭐 당 공천자 대회 거기서도 선대에 발족식하면서 거기서도 수도권에 출마하는 분들이 상당히 위기감을 많이 표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수석선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관섭 비서실장까지 잘라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예. 아니 그리고 이거 부적절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하고 어떻게 수석을 해요? 대통령 참모를 합니까? 잘했다. 그렇게 늦었지만 말씀드려요. 그래도 뭐 상황상 맞다. 근데 기자들 예.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아니 그러니까 이 회칼테러 자체 발언이 문제인데 예정돼 있던 이제 뭐 수석 비서관들 막 5만 찬들이 쭉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일정이 다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야 기자들 무서워서 밥 먹겠냐? 괜히 기자들 만나서 얘기하면 이거 다 니네 기사 쓰는 거 아니야? 뭐 면서 이제 그런 약속들이 다 취소가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이 정부 초반부터 기자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 취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 이재명 부대변인 그분이 굉장히 기자들한테 릴리즈를 잘해줘서 그래도 한 줄 두 줄 쓸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밥 먹는 자리까지 없어지면 정보 소통이 되게 어려워진다. 더 취재가 어려워질 수도 예, 있을 취재가 것이다. 더 어려워진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좀 정말 이 운영의 좀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황상무 수석의 개인적인 발언의 문제였지 그렇죠. 수석들이 뭐 그러니까요. 기자들과 만나서 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저도 사실 청와대 출입하고 했었지만 매번
모든 정부에서 청와대에서나 아니면 대통령실은 취재가 어렵긴 마찬가지예요. 네. 뭐 이게 특별히 이번 정부가 힘들다고 보기는 근데 사실 어렵습니다. 원래 밥 먹는 자리에서 한 얘기는 기사 안 써요. 그것도 이런 정도 통상. 얘기는 근데 뭐 이건 너무 센 거예요. 세니까. 이게 너무 센 게 나왔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출입 기자 말고 정치부의 다른 기자가 썼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 뭐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네. 부분인데 2라운드 얘기를 했었습니다. 윤한 갈등 2라운드. 그까지는 안 간 겁니까? 아니면 간 겁니까? 간 것 같아요. 아, 간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가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상무 수석, 이종섭, 뭐 대사 그리고 비례대표 선정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 점점 감정의 갈등이 더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조선일보 단독 기사를 보면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네. 아주 그냥 서로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대판 싸웠다는 거 그 아니에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철규 공관위원이 뭐 자기 생각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뭐 항의를 했겠어요. 다 뭐 용산의 뜻,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총선 끝나고 본격적으로 갈등이 불거질 것 같고 여권 자체가 크게 재편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 그 비례대표 공천 두고 이철규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는 원래 이렇게 자신의 얘기를 할 스타일은 또 아닌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죠. 대통령실 의중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아요.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비례대표 선정 문제를 두고 갈등이 있었던 것은 뭐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인 것 네. 같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얘기나 아니면 제가 듣는 뭐 얘기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래서 뭐 특히 저는 그런 문제들은 이번에 좀 간과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제 공천자 대회 나왔을 때도 호남 출신 공천장 받은 분들이 호남 인사를 원래 당원 당규에 25% 그러니까요. 당선권에 넣어야 되는데 왜 넣지 않았느냐. 이거 관철되지 않으면 저희네 후보 사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얘기를 할 정도로 격앙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뭐 선정할 때 간과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공천을 받은 명단인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명은 중도의 공천장을 취소했잖아요. 이시우 전 씨 같은 행정기관. 경우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공간이 생길 때마다 아마 호남 출신들을 좀 적극적으로 배치하려는 노력들이 아마 당에서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윤한 갈등 얘기를 하셨는데 1월에 있었던 윤한 갈등과 지금은 시점상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아 다르다. 총선을 3, 4개월 앞섰던 시점과 이제 불과 3주밖에 두지 않은 시점 간의 그 갈등은 결국엔 이건 뭐 공멸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게 뭐 굉장히 큰 폭으로 퍼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장 근데 기자님? 사실 이제 내재된 갈등은 이제 진폭이 계속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도처에 이제 폭탄들이 있는 거죠. 지금 뭐 비례대표도 그렇지만 장해찬 최고 같은 경우에는 마치 뭔가 대통령실하고의 무슨 연락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면 내가 뭐 연락을 안 했겠냐. 구구절절 어떻게 다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그러면 이분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본인이 살아서 다시 오겠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살아왔을 경우에 당이 안 받은 적 있냐.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무소속 당 나가가지고 무소속 출마 절대 안 안 받는다. 받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럼 예. 이 사람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어부지리로 뭐 민주당이 당선될 수도 있고 뭐 이렇지만 근데 이런 문제도 있죠.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지금 두 사람이 누구냐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철규 위원장이 얘기한 두 사람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사람을 꼭 넣으려고 했던 건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뭐 오늘 아침에 다른 프로에 출연한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한 위원장 자기도 이거는 사천이 아니고 사천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밖에 다른 개파들도 여기에 낄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보자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천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이철규 위원장은 사천이다라는 이제 맥락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갈등은 선거 이후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장 가는 소장님 게 인상이 안 좋으십니다. 법정 소송으로까지 갈 소송으로 갈 수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어서 그러니까 어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남에서 어느 사무실에서 만든 뭐 명단이 따로 있어요라고 하는 무슨 찌라시가 이렇게 맞아요. 퍼졌다는 거 돌았죠. 아니에요. 예. 이거 가지고 강력하게 이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정의 갈등이 아니라 이제 법정 소송으로 간 거는 끝장난 거예요. 정치권에서 그냥 네. 말로 하고 그냥 경고하고 좀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법정에서 보자 이러면은 정치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후유증이 상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더 문제라는 거죠. 이번 선거 이후도. 그러니까 만약 대통령께서 예. 아니면 용산에서 아유 그래 아유 우리 선거는 당신네들이 정말 다 알아서 하세요. 원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내려놓지 않는 한 이것은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죠. 가만두지 않겠어. 막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제 뭐 나왔던 예. 그 찌라시 관련해서는 저희가 강력 대응하겠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혀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실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구도 넣지 않았다. 한 명도 추천하건 한 적이 없다. 254곳의 공천자 또 비례대표 가운데 자신과 친분이 있어서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아무도 없다라고 없다고 했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동훈 사천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건 뭐 당 대변인으로서 또 개인적으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친하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공천을 받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없다라는 거죠. 자, 좀 전에 뭐 장해찬 후보 얘기도 좀 했는데 지금 도태우 후보에 이어서 장해찬 후보도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혹시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날 아침에 예. 기자회견 한다고 할 때 네, 저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맞춰주셨네요. 네. 항상 그 여기 나오는 그 김준일 대표는 네. 선당후 살 거야 그랬지만 네. 저는 반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준일 대표 나오면 좀 경고 좀 하세요. 그러면 승산도 있습니까? 쉽지가 않죠. 쉽지는 않다. 그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분이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했다가 탈당의 유재중 의원인가? 그렇죠. 그분이 이제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장해찬 최고가 그 지역에서 계속 활동했던 분도 아니고 어떤 조직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도 아니기 때문에 쉬워 보이진 않는데 제가 예측을 해보면 그래도 장해찬 전 최고는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정말 거의 정치 생명을 걸다시피 한 분이잖아요. 예. 저는 중간쯤에 가서 좀 사퇴하지 않을까. 사퇴한다. 여론조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론조사에서 만약 3등 뭐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게 처음에 국민의 후보로 딱 갔을 때는요 정말 조직들 다 붙고 막 어마어마해요. 뭐 사무실이 바글바글하고. 예. 근데 이제 무소속 딱 하잖아요. 싹 빠집니다. 그냥 썰물처럼. 하얀 잠바 입으면 바로. 네, 그것도 아마 본인이 좀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좀 사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장 들어요. 기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가능성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벌써 민주당에 소속돼 있다가 새로미래로 간 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네. 벌써 제가 이제 그 모 후보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그분 개소식 이런 데 가면 일단 기업들이 쫙 이 화환을 보내가지고 발 디딜 틈 없는 화환이 있는데 네. 가보니까 일단 기업 화환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단 대한민국 양당 체제니까 네. 일단은 뭐 민주당이거나 국민의힘 아니고 무소속이거나 그 밖의 정당일 경우에는 벌써 이제 대우가 달라진다. 그래서 아마도 여론조사 나오고 장해찬 너 때문에 국민의힘이 졌어라는 이제 맞아요. 프레임이나 딱지가 이제 매겨지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의 뭐 방송이나 이런저런 활동하는데 굉장히 그게 나쁘게 작용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선당후사한다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난 선거에는 강윤경 후보가 나왔었는데 네. 이분이 41%를 얻어서 낙선을 했어요. 41%요. 전동민 후보가 55.9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상당히 해볼 만한 지역구이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는 다시 또 그 유동철 교수라고 이분은 이제 경남 밀양 출신이고 부산 사람은 아닌데 부산에서 초중고를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은 서울에서 나오고 다시 이제 부산 동의대 교수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해볼 만한 싸움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네. 그렇기 때문에 3파전이 되면 민주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구도가 될 수도 있다. 예. 국민의힘 어때요? 지금 부산 대구 다 이런 일이 두 생겼어요. 분 모두 무소속 출마하는 게 당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겠죠. 네.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고 경선에서도 당시 현역 의원을 이기고 그 공천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자체적인 조직력과 득표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엔 저는 그래도 뭐 선당후사의 자세로 무소속 출마는 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좀 아쉬운 결정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인 판세를 보고 무소속 출마의 뜻을 접고 마지막에 이 후보 사퇴하는 경우가 있다면 상당히 저희로서는 좋은 일일 것 같은데 네. 뭐 장해찬 후보가 근데 무소속 후보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한 거는 저는 자신의 몸값을 그 지역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블러핑이었다고는 보는데 네. 그래도 그게 꼭 필요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아쉬움이 있다. 많이 근데 있습니다. 그게 예. 굉장히 오만해 보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장해찬 후보가 과거에 했던 수많은 발언들이나 태도 뭐 이런 걸 볼 때 국민들이 이게 좋은 점수보다는 아유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고개가 뻣뻣하냐 이제 이런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대통령실하고 내가 뭐 대화를 안 했겠어요라는 식의 맥락으로 얘기를 하면 어머 대통령실하고 뭔가 미션을 받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모양이다. 게다가 또 서정욱 변호사가 뭐 어디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하지 않았겠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뜻 뭐 이렇게 그 제목이 맞아요. 기사 제목이 네. 뽑혔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걸 그때 보면 방송 같이 해가지고 네. 그거 좀 수습하는데 좀 애를 먹었는데 애를 먹었어요. 네. 장해찬 후보가 그러니까 설령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저는 뭐 그 가능성도 낮게 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이름까지 팔면서 얘기하면 안 됐죠. 안 됐다.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도 만약에 자기가 확인했다면 뭐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서정욱 알기로는 변호사가 대통령실하고 매우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주장은 대체로 맞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맥락을 보면 장해찬 후보의 태도는 이거 대통령 뜻인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 무소속으로 나가서 살아 돌아와. 그러면 당에 입당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그런 미션을 준 건가? 라는 생각을 대중이 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장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선거 전략상으로 국민의힘에게는 불리하지만 어쨌든 전체 판세를 보는 유권자의 눈으로 보면 태도도 그렇고 발언 수위도 그렇고 지난 시기에 해왔던 주장들도 그렇고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하죠. 어떻습니까, 장 소장님? 장해찬 최고에게 이제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평가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얘기해서는 안 돼요. 예. 근데 본인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의 1호 청년 참모, 윤석열 정권의 상징적인 사람 나 장해찬. 이 얘기는 다른 사람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35살 앞으로 창창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조금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선거 운동을 하시고 나중에는 선다운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러면 구도상으로 끝까지 가긴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세 분 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근데 저는 모르죠. 그렇게 희망하고 있는 거고요. 두 분은 그렇게 네. 보고 있는 거고. 저희 어제 인터뷰할 때는 끝까지 갈 거라고. 여론조사가 중요해요. 여론조사 네. 중요하다. 근데 저는 장해찬 후보의 성정을 보면 끝까지 갈 수 있죠. 그분은 뭐 근데 중간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한 10몇 % 나오게 되면 더 빠져요 이제. 아. 지금은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그래 네. 대통령 참모니까. 15%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는. 그 10%대를 기록하면은 아마 좀 그만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야, 하여튼 뭐 좀 지켜보기로 하고 뭐 하여튼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좀 어려운 지역구인데 뭔가 그러니까요. 좀 득을 볼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가뜩이나 우리가 지금 총선 판국이 어렵다고 네. 판단하고 국민께 겸허하게 정말 이번 윤석열 정부 성공할 수 있도록 한 석이라도 더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무조건, 지역에서 네, 장해찬 그러니까요. 후보 때문에 한 석을 잃게 된다.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 당으로서는 얼마나 큰 맞아요. 손실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뭐 계속 하는 얘기가 오늘 항상무 시민사회 수석 사이 수용도 뭔가 대통령실 혼자 좀 결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난 갈등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번 말씀 좀 주시면 아니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위원장도 만만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 죽겠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선거 때까지 서서 죽겠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급하구나 한동훈 위원장이. 왜냐하면 종북이 또 나왔어요. 종북 얘기가 나왔어요. 뭐 그 역사의 죄인. 사실 역사의 죄인 이런 거는 민주당에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네. 민주당이나 이제 진보 유권자나 진보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이번 선거에서 지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라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말 많이 하는 얘기인데 한동훈 위원장 입에서 역사의 죄인이 된다라는 얘기를 나오고 그다음에 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면 종북 세력이 또 부활하게 된다 뭐 이제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민주당을 종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지난해에 대통령이 뭐 공산 전체주의 그다음에 반국가 세력
이러면서 이제 집요하게 민주당을 공격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강서 보궐선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17.15% 표차로 국민의힘이 대패를 했어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입에서 또 종북이 나온다. 이러면 국민들이 아우 저 사람들은 뭔가 미래 비전과 희망과 이런 얘기를 해야지 입만 열면 맨날 뭐 종북 얘기하고 뭐 무슨 뭐 운동권 심판 얘기하고 이러냐. 그러니까 특히 지금 사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오늘 화가 나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 대파 문제거든요. 대파요. 대통령이 875원 뭐 네.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했는데 저도 어제 밤에 취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로마트에 대파 가격이 얼마냐 했더니 아 고객님 저 카드 그 할인하는 카드 같은 거 쓰면 2,370원이고요. 예. 그거 없으면 3,500원이라. 3,500원인데. 예. 그런데 그날도 그 전주에도 대파는 875원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가니까 이 가격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 거기로 뭐 대파 사러 가자. 뭐 이런 얘기를 온라인에서 막 사람들이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민생과 물가가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당 대표의 입에서 종북 얘기 나오고 대통령은 뭐 엉뚱한 얘기하고 이러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정부 안 되겠다. 심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저 장윤성 기자님의 논리에 항복. 윤한 갈등에서 대파 종북 문제까지 다 근데 저는 그 얘기는 네, 전광재 대변인 뭔 얘기냐면 너무 많이 갔나? 종북 세력이라고 저희는 뭐 민주당 전체를 종북 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아마 한동훈 위원장도 민주당 전체에 대해서 종북 세력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건데 민주당이 이 위성정당을 통해서 연합하려고 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아하, 그렇죠. 민주당을 숙주 삼아서 종북 세력 이 제도권 아닌 국회 내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네. 것에 대한 비판이지 민주당을 전체적으로 종북 세력이라고 한 건 아닙니다. 네. 그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네, 칭찬 좀 해주십시오. 처음에 뭐 정치를 처음 해보는 분이기 때문에 이 큰 선거를 치를 수가 있을까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할까 되게 좀 회의적으로 봤었는데 최근에 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나 행보를 보면은 정치할 자질과 자격이 충분히 되는 것 같다. 총선을 치르고 나면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정치인 한동훈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국민들과 보수파 쪽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그래도 차기 대권 후보 1등으로 선택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용기 있게 당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쉽지 이종섭 않죠. 잘라요. 항상 뭐 잘라요. 이거 공개적으로 못해요. 어느 당대표가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이제 당 후보들과 의원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을 보고 참 용기 있는 분이다. 그래서 좀 박수 쳐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그게 이제 고래가 좀 어필이 되고 먹히면 되는데 혹시나 갈등 부분으로 갈까? 그래도 황상무 수석은 정리가 그만뒀잖아요. 된 거니까 어쨌든. 이제 남은 거는 네. 이종섭 그러니까 반숨이죠, 대사. 반숨. 정광재 대변인께서 반숨이셨으니까 돌렸다. 네. 이 나머지 반숨을 돌리려면 이종섭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제 하에서 네. 그 대통령과 그 집권 여당의 당 대표 간에 어떤 긴장 관계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김무성 당 대표 시절에도 굉장히 그때는 긴장 관계가 건전한 긴장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엄청났죠. 예. 위험한 긴장 관계로 엄청나게 갔었던 두드러 거고 맞았죠. 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뭐 그 건전한 긴장 네, 관계가 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팽팽해진 느낌이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근데 이런 거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도 본인의 정치 생명이 걸린 명운이 걸린 선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이 선거를 최대한으로 해서 노력해서 이기는 선거를 만들어야 본인의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어떻게 됐든 최대한 이겨놓고 뭐 멋있게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가는 장면을 만들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대선을 출마하든 뭘 하든 이런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걸린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당장 특검만 하더라도 몇 가지입니까? 예, 지금 많죠. 걸려 있는 게 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종섭 특검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부부 쌍특검 한다고 그러죠. 뭐 여러 가지 특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문제가 다급하니까 선거보다 본인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거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러다가
보수 세력 전체가 전멸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 선거를 잘 지휘해야 되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급한데 이러다 보니까 충돌이 계속 나오는 될 거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예. 여기에 갈등의 본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다시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크킹 4부로 돌아왔습니다. 장윤선, 장성철, 정광재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강북을 재경선 결과 조수진 변호사가 박용진 의원 누르고 경선 후보가 이제 본격적 후보가 됐는데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정광재 대변인부터 좀 들어볼까요? 아이고, 뭐 한숨 좀 돌렸습니다. 제가. 좀 돌렸습니까? 예. 비명 행사의 결정판 그리고 이재명은 박용진이 두렵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그 민주당 단톡방에서 김상희 전 국회 부의장이 네. 이재명 대표는 박용진 의원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라는 뭐 말을 했다고 했는데 맞아요. 실제로 과정이나 결과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박용진 의원이 이번 22대 국회에 등원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 양문석 후보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는데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의 과거에는 이제 경기지사 시절에 경쟁했던 전해철 의원을 이기고 온 후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양문석 후보를 공천 취소했을 때 다시 전해철 의원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총선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당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까지 깊이 담긴 논의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북적인 관심 지역구가 되어버렸는데 이게 앞으로 본선에 미칠 영향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글쎄 이 지역의 특성상 여기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파 문제 등을 거론해 볼 때 사실상 도도한 어떤 심판론이 1년 10개월째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흔쾌하게 민주당을 찍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이렇게까지 해 이러면서 찝찝하지만 찍는 뭐 이런 유권자들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러면 강북을 박용진 후보 때문에 전체 민주당 판세가 흔들리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투표율이 좀 낮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뭐 비례대표는 찍고 지역은 안 찍거나 안 뭐 찍고. 이런 현상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굉장히 클 거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미하게나마 이제 소폭 그런 현상들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판 전체를 흔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근데 박용진 의원도 굉장히 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광주에 가서 호남의 아들을 지켜주십시오 네.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노무현 그 전 대통령 봉화마을도 묘소 갔더라고요. 봉화마을 가서 또 이제 참배하고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제 잡을 수 있는 거 다 잡는다 뭐 이런 전략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민주당 당원들에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뭐 호남을 그렇게 강조했던 정치인이 아니 호남 출신이긴 하지만 뭐 그 진보나 뭐 이런 걸 강조했지 내가 호남 출신이다 뭐 호남의 아들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8월에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걸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유독 호남 출신임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친노하고 별로 가깝지 않았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김한길 대표 때 비서실장인가 뭐 김종인 대변인인가 했고 위원장이 그다음에 있을 때도. 이제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일 때 또 비서실장을 비서실장, 그렇죠. 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안에서 어떤 큰 계파에 속해 있던 정치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뭐 스스로 외로운 정치 뭐 이런 거를 한 셈이고 그래서 이후에 행보에서 어떻게 국민적으로 막 뜨긴 했지만 이게 민주당 안에서 큰 뭐 변화가 그러니까 언론은 되게 많이 쓰고 해주지만. 있어요. 예, 중앙 언론은 집중 보도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전체 당원들이라든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 정치는 아니기 때문에 언론과 함께 갈 것 같습니다. 장소영님께는 그 같이 한번 답해 주십시오. 정치인 이제 박용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권 후보로 아마
어허. 이렇게 인정을 받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한 7가지가 되는데 네. 이번엔 2가지를 얻었어요. 전국적인 인지도 그리고 개인적인 스토리. 그러니까 좀 이재명 당대표에게 핍박받는 모습 동정심도 얻은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 잘 관리만 하면 대권 후보로서 인정을 받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저런 선택을 함으로써 총선 그 지역 강북을 총선에서 이기는 것은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좀 같아요. 민주당 강세 지역이긴 네, 민주당 하잖아요. 유리하니까. 근데 이재명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부정적인 평가, 비호감도가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의 과정 중에서 보여주는 사람에 따른 이중잣대, 다른 판단과 생각들 이것이 과연 지도자로서 맞는 것이냐. 또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강한 반대 세력들이 이번에 차곡차곡 마일리지처럼 쌓여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향후에 이제 총선 이후에 다시 당대표를 하든 지도부를 뭐 하든 아니면 대권 후보로 가든 상당히 큰 장애물을 이번에 높게 쌓았다. 저 그렇게 요 보여져요. 결과로. 네. 근데 이재명 네.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북을에 누구를 공천하든 간에 전국적인 선거에 이미 선거는 우리 당이 승리하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생에 오만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오만함에 대해서 정말 전 국민적으로 조금 이렇게 오만한 당대표와 정당에 표를 실어줘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한번 고민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판단할 수도 그러니까 있을 것이다. 뭐 여기에 그 강북을에 어떤 후보를 민주당이 넣더라도 강북에서 우리가 이긴다. 그리고 설령 이게 잡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우리 편만 그 유권자들을 선거판으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이길 수 있다. 전체 판도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무리하게 계속해서 하는 거죠. 네, 장 기자님. 저는 이제 뭐 유튜브 방송 등에서 조수진 변호사가 네. 뭐 금배지를 주었다. 뭐 이제 이런 내 어떤 뭐 발언이 나왔다는 기사를 네. 봤는데요. 대단히 부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선거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박지원 전 원장이 얘기한 대로 선거와 골프는 뭐 뭐 고개 고개 드는 들면 즉시 망한다 진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는데 실제로 저는 유권자들의 선택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끝까지 겸손하게 선거를 치러야지. 아니 금배지를 주었다니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아니 전체 5천만 국민을 대신해서 300명이 국회로 들어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명운을 결정짓는 일들을 한 줄 한 줄 법안을 만들면서 하는 그렇죠. 사람들입니다.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야 너 길거리 가다가 금배지 주었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유권자를 대하는 주권자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고 매우 경솔했다. 그런 발언은 앞으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동네별로 조금 편차는 있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판세나 흐름을 바꾸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오만해서는 안 된다. 예, 민주당 절대로 오만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겸손하게 그 국민들을 섬기는 태도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막말하는 사람들 저는 이거 진짜 유권자들이 부끄러워요. 예, 우리가 뭐 얘기를 바로 해보죠. 예. 양문석 후보 지금 논란 얘기를 좀 하신 거로 좀 보이는데 뭐 장 소장님부터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공천장 해소해야 되는 겁니까? 박지훈 변호사님이랑 예. 양문석 이천 이사장님하고 저랑 방송도 많이 해가지고 참 아이 그 공사를 그건 뭐 구분하세요. 방송이고요. 공과 사는 구별이 이게 돼야 개인적인 되니까. 또 인연도 예. 있고 그래서 네. 비판하기가 어려운데 부적절하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폄하 발언도 문제지만 네. 저는 저분이 정치할 자격이 있는가 자질이 되는가라고 비판하고 싶은 대목은 되게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는 행동과 언사를 많이 하세요. 네. 특히 이제 전해철 의원 잡으러 가면서 내 수박에 뿌리 줄기 열매까지 내가 싹쓸이 한번 이번에 해보겠다 하면서 선전선동을 해요. 막 민주당 강력하게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막 흥분시켜가지고 선전선동을 하잖아요. 이건 정치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양문석 후보가 털리기 시작을 하면 이분도 유튜브 활동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털 게 많을 거예요. 많을 것이다. 그래서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아무리 양문석 후보를 아끼고 사랑하고 뭐 편애한다라고 하지만 좀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만약 국민의힘에 이런 분이 있었어.
그러면 민주당은 비판 안 하겠냐고요. 정리해라라고 안 하겠냐고요. 이게 선거에 미칠 영향도 있다고 아니, 뭐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당이었다면 벌써 양문석 후보 아마 뭐 그 후보로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컷오프 됐을 건데 올라가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만약에라도 그게 검증이 되지 않아서 공천장을 받았다면 지금 우리 뭐 공천장 회수한 경우가 다수 있잖아요. 많죠. 예. 그런 것처럼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도 공천장 회수했을 텐데 민주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선거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문석 이 논란이 뭐 당분간 조금 더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 큰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하고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굉장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치판에 와서 좀 들여다보니까 대통령 선거는 일정 부분 우리 정당이 좀 유리하게 그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지정학적, 인구학적인 좀 여건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유리하게 이 수도권에 122석이 달려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에서는 네. 우리 당이 굉장히 고전할 지역구 수밖에 하나하나를 없는 보면 맞아요. 고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지난해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 인터뷰하면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대 선거구제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우리 좀 와닿았다, 진짜 와닿는 와닿는 말이네요. 대목이 있습니다. 진짜 네. 소선거구제에서 이건 뭐 정략적인 측면이 아니라 네. 뭐 앞으로는 중대선거구제가 우리 사회 구조상 더 맞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한 5% 10% 차인데 네. 지역구 다 거의 다 그렇죠. 잃어버리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지금 그래서 하시는 것 저는 같습니다. 이제 뭐 아예 그냥 4개로 나눠가지고 대선거구제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예 대선거구제로? 예, 그런 것도 대안이라고 좀 생각하는데. 맞아 양문석 후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뭐 막말도 막말이지만 이분이 2011년도 방통위 상임위원 할 때 이 얘기를 다 잘 안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 재직 시절에 KT로부터 강남 룸사롱 접대를 받은 일이 있어요. 이게 이래도 되나? 그러니까 물론 옛날 일이야. 옛날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일 아니야라고 치부할 수 있는 문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도가 된 내용이죠? 보도됐죠. 아하. 보도된 내용이고 보도가 됐는데 기사로는 보도됐는데 방송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양문석 후보 입장에서 섭섭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룸사롱 접대를 어떻게 받냐? 예? 이게 이래도 되는 거냐? 근데 이런 분이 공직으로 가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게 사실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 도덕성 검증 소위에서 그 컷오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거고 네. 도덕성 점수를 빵점 처리를 0점. 했는데 결국은 이명백 위원장이 밀어붙였다. 이 얘기는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 얘기인데 뭔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막말도 막말이지만 막말뿐만 아니라 이렇게 룸사롱 가서 술 마시고 이런 접대를 대기업으로부터 받았던 이런 사람이 공직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저는 이 점도 좀 짚어볼 일이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제 황상무 수석이 정리됐기 때문에 이제 또 민주당 어떻게 하나 또 국민들이 볼 거예요. 아, 물로 넘어가는 겁니까? 네, 넘어갔어요. 아.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예. 양문석 후보도 어느 근데 정도 우리 좀 결심을 장윤선 하지 기자님처럼 정서적으로 민주당과 가까운 분이 이렇게 양문석 후보 자르라고 그러는데 아니 왜안 내가 자르라고 한 자르는 적이 거예요? 없어요. 저는 문제 자르라고 한 게 아니라 문제 이런 제기를 문제가 한 것이죠. 있다라는 예.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예. 자 뭐 양문석 공당의 후보로 결정을 해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겠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판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국민의 선택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어제 그러니까 민주당 선대위의 김성애 대변인이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명단을 두고 딱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라고 지적을 잘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잣대를 자기네들에게도 아, 민주당에.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 거는 다 감추고 남의 당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근데 사실 문제가 국민의힘 있지 않아요? 비례정당도 상황이 아니, 문제가 뭐지, 많이 다 있죠.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있죠. 심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아빠 찬스, 큰아빠 찬스 뭐 문제가 있어요. 난리도 아니에요. 자 민주당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조국 혁신당 얘기를 좀 제3지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조국 혁신당은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민주당 울어야 됩니까 웃어야 됩니까? 장 소장님부터 말씀 좀. 웃어야죠. 네. 뭐 웃어야 됩니까? 민주당 편이지 뭐 국민의힘 편 들겠어요. 네. 어차피 거의 당선되는 분들이 어차피 지역구는 출마 안 시키고 비례만 한다고 하니까 또 민주당의 더 미래연합? 더불어 미래연합? 네, 미래. 아, 더불어민주. 민주연합. 예. 거기 이제 비례대표 명단도 1번부터 10번까지는 또 민주당 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조길 찍어? 아유
조국혁신당에 나온 사람들 저기 찍어줘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거기가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기세가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대략 한 15% 정도의 정당 득표율 받고 대략 한 6, 7석 정도 네. 얻을 거라고 봤는데 그 전망의 수치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20% 30%. 예. 왜냐하면 호남 민심이 상당히 힘을 실어주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심상치 않은 거잖아요. 맞아요. 네. 민주당에서. 그렇죠. 대단히 높게 나온 것도 봤어요. 그러면은 이 기세가 그냥 중간에 꺾일 거다라고 예상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약간 이제 견제하는 발언을 하긴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기세가 심상치가 않아서 않다. 뭐 20% 이상의 정당 득표율도 기록을 하고 두 자리 숫자 이상의 배지를 탄생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치를 수정합니다. 우리 정광진 대표님 2016년에 네. 국민의당이 정당 득표율에서 2등한 거 아시죠? 네, 네. 민주당이 그때 당시에 됐어요. 새누리당 1등하고 네. 국민의당 2등하고 민주당 맞아요. 3등했잖아요. 3등했어요. 그때 26%인가 예, 맞아요. 득표한 걸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아니 정말 지금 기세대로라면은 그 정도 갈 수준까지도 수도 있다.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아하.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네. 되면은 지금 맨 처음에 10석 목표로 했다가 12석으로 올렸다가 지금 뭐 15석으로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민주당은 뭐 이 초록은 동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나오면서 정권 심판 프레임이라는 게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야권 지지자들이 어쩌면 그동안 민주당은 민주당에 실망한 그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번에는 조국 신당 찍으러라도 나가야겠다라고 맞아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맞아요.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힘이 되는 이득이 상황이 된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략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이것을 시너지를 내서 큰 틀에서 대파 사태 같은 게 나오지 않도록 반윤 전선을 확대해야 된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면 대통령이 9번째 거부권 행사했고 최상병까지도 특검 거부하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의회 민주주의가 거절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국면을 만들지 않으려면 시너지를 내야 돼요. 그럼 민주당은 조국혁신당하고 따로 또같이 전략을 잡아서 함께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조국혁신당 말고 우리 당을 지지해 주세요. 우리 당이 반드시 과반 이상을 해서 국회의장을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갈등하면 또 유권자들은 또 마음을 또 되돌리기 그렇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이 같이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국회의장은 또 가져갈 수도 할 있는 수 거거든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다양한 모색이 가능하므로 막 싸우는 전략, 갈등하는 전략은 안 되고 연대해서 함께 연합 정치를 해서 성공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국민적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지금 좀 다뤄야 될 게 네. 지역구 출마 선언한 이준석 대표라든지 또 이낙연 대표 이 조국 혁신당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많이 힘들겠죠. 한숨을 이렇게 쉬겠죠. 저러한 평가와 지지율은 우리 건데. 원래 네. 가졌어야 되는 건데 우리 근데 건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좀 네.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화성 주민들께서도 저런 정치인 한 명 정도는 국회에 있는 거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다. 근데 정강지 대표님 저는 말씀 그렇게 좀. 생각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비례 2번 받아갖고 내가 이번에 꼭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하. 자기 극렬 지지층들에게 투표장에 적극적으로 나와달라고 했었을 경우에 예. 지금의 지역구 나왔을 때와는 상황이 달랐을 거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왜 2번 안 받았을까? 물론 지역구 출마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했었으니까 그렇고 아까 대파 얘기 때문에 하나만 아, 정리해 주세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15평 네. 임대 아파트 거기 갔을 때 이 정도면 참 살만한 집이다. 네. 그리고 뭐 인테리어 잘 해놓고 뭐 이런 논란도 있었다는 거를 그러니까 뭐 이게 기억이 난다. 나죠. 예. 맞습니다. 그런 하지만, 일이 있었습니다. 네, 대파값을 정상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과도 먹을 수 있어야 돼. 사과는 예. 법카로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법카로 사과를 어떻게 과일. 삽니까? 아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법카로 사과 사면 안 돼요. 법과 함부로 쓰면 안 쓰면 되죠. 큰일 납니다. 초밥도 사먹으면 안 됩니다. 갑자기 이준석 대표 진짜. 얘기를 하다가 아니, 저는- 미래로 혹시나 아니
마지막에 돌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이 그럴 수는 그 있잖아요. 지금은 만약에 저는 네. 이런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한 번 더 지더라도 대구에 가서 치열하게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승부를 보는 정치인이었다면 저는 그 힘을 가지고 대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상 그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선거판이 조국혁신당이 나오면서 역사의 물줄기가 확 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야 대한민국 정치의 정치가? 역동성이라는 건 정말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쉽지만 지금 상황에서 하려면 국민의힘과 단일화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선, 정광재, 장성철 소장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